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 저번 주에 하셨던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분석 장비, 그러니까 생산물이라고 하는 걸, 생산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미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생산을 하게 됐을 때 이 생산물들을 어떠한 식으로 회수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생산물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 같이 배우셨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지, 예,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제 배우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석 장비의 종류와 측정 원리에 대해서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회수물들을 이제 생산물들을 이제 생산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농도하고 뭐 순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전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 분석 장비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양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앞쪽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방금 바로 앞에 이제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산물의 농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뭐 균체량,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균체가 최종적인 프로덕트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균체 정량으로 이제 딱 끝나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물질들이 최종 산물이다, 생산물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뭐 농도나 이제 뭐 효소 활성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분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이제 뭐 분석 장비는 이제 특성상 이제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정량적은 여러분들 양을 결정하는 거고, 정성적은 어떤 건지 결정하는 분석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분광도계예요. 분광도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빛을 쏘여줘가지고 여기에 이제 시료 내에 통과하게 되게 되면은 빛이 어느 정도가 흡수되고 나머지 빛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양이 어느 정도가 흡수됐는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일반적으로 흡광도, 빛의 양을 흡수하는 정도, 이 시료가 흡수하는 정도다라고 해가지고 흡광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디텍해가지고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빛을 쏘여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아무 빛이나 쏘여주는 것은 아니고, 특정 파장대, 주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여격대 200에서 한 800 나노메타의 빛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의 그러한 뭐지? 빛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빛 입자가 이렇게 그냥 빛이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확대하게 되면은 이렇게 빛 입자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한테 온다. 그러면은 이 입자가 흔들리는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짧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180 나노메타, 짧게, 나노메타가 이게 실제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폭이 180 나노메타. 뭐 정확하게는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이 흔들리는 진폭을 측정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긴 이러한 가시광선 영역대에 빛을 쏘여준다거나, 빛이 다 섞여가지고 우리한테 햇빛 같은 경우는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요게 한 파장 한 파장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180 나노메타짜리의 진폭을 가진 빛만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루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주게 되면은, 이 180짜리 진폭을 가진 빛 입자는 이 안에 특정 물질과 반응을 해서 특정 물질에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80짜리는 되는데 200짜리는 흡수가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물론 완벽하게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흡수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된 다음에 나머지 180짜리가 나오는데, 나머지 빛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내가 100을 줬는데 한 90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흡수된 게 10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러한 그 분광도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광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굳이 여러분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흑광도라고 하는 몰광 계수랑 뭐 용액의 두께 그리고 몰농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겁해주면은 측정이 가능하구나, 계산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 소스, 빛의 광원을 넣어준 다음에 프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뭐야, 그 진폭별로 이제 그 제가 아까 뭐 나노메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진폭별로 분리를 해준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 그 특정 빛만 우리가 그 저기 뭐야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게 되면은 특정 빛만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샘플에다 통과시켜 주게 되고, 통과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디텍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앞쪽에 나온 계산식 있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흑광도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흑광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농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A라고 하는 물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0 나노메타의 빛을 흡수를 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A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흑광도가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적으면 적을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농도를 아는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흑광도를 측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탠다드 커브를 그려가지고, 내가 A라고 하는 내가 샘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샘플을 측정해 보니까 흑광도가 이 정도 나왔으면은 딱 측정을 해서 농도가 어느 정도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최종 산물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광도계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을 다 긁어가지고 뭐 그 PPT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긴 하지만 전문을 다 긁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전문을 긁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처럼 쓰시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광도계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이게 흑광도계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에다가 특정 파장대의 빛을 딱 쏘여준다 라고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어느 정도의 파장대 그 흑광도가 어느 정도다 라고 하는 수치가 바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많이 하는 실험 중에서 뭐 MTT 실험이다 라고 하면은 한 400 나노메타 정도의 빛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그 MTT는 여러분들 바이빌리티, 세포 그 바이빌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세포 생존력을 보는 실험이에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미생물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미생물에다 따로 염색을 하진 않고 600 나노메타 정도로 측정을 하면은 사실 미생물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를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질량 분석기예요.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성분에 대한 질량 분석뿐만 아니라 기존의 검출기로 불가능했던 미지의 성분에 대해서 분자 구조나 화학적 구조를 밝히는데 매우 강력한 분석 장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원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질량 분석기가 보통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물질을 이온화를 시켜요.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자기관으로 해가지고 날려요. 이온화 하면은 얘가 그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얘를 입자 그 가속기처럼 입자 가속기 같은 데다가 자기 관 같은 데다가 날려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은 얘가 날아가겠죠. 날아가는데 얘가 무게가 있으니까 점점 더 떨어져요. 아니면은 날아가는 속도가 바뀌어요. 얘가 무거우면 천천히 날아가고 가벼우면 빨리 날아가고 이렇겠죠.
그렇게 되게 됐을 때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질을 이온화를 시켰다. 이온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자석을 주고 날려버려요. 여기 관에다가 그 질량 분석기 관에다가 날려버리게 되면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여기까지 끝까지 도착을 했다. 디텍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1초에 도착했다. 아니면은 뭐 0.5초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0.5초에 도착한 애가 더 무거운 애다. 좀 더 정확하게는 2g이다. 그 천천히 도착한 애는 그 뭐 1초에 도착한 애는 뭐 1g이다. 뭐 이러한 식으로 그 입자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여러분들 이 질량 분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종류는 두 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종류는 두 가지인데 좀 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입자를 무조건 이온화 시켜요.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요. 마이너스 극이나 플러스 극을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극을 다 입혀서 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극을 입혀서 예, 관으로 날려요. 그러면은 얘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당겨지겠죠. trọng力에 의해서 날아가요. 예, 날아가는데 얘가 만약에 무거우면 천천히 날아가는 거고 얘가 가벼우면 빠르게 날아가는 거고 그 속도에 따라서 얘가 디텍션을 한 다음에 무게가 몇 g이구나 라고 알아내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이거는 뭐 다른 그 간섭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마이너스 극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극을 다 대요. 여기다도 플러스 극 대고 예. 똑같이 날려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는 그냥 날아갔는데 얘는 날아가다가 무게나 아니면은 자력에 의해서 떨어져요. 그러면은 디텍터를 여기다 다 달아요. 그러면은 무거운 애는 천천히 날아가니까 빠르게 떨어질 거고 가벼운 애는 더 빠르게 날아가니까 멀리서 떨어지겠죠. 무거운 애는 가다가 폭 떨어지고 얘는 멀리서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에서 디텍션이 됐는지에 따라서 얘가 몇 g이구나를 알아낼 수 있는 방식이 질량 분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온화 되면은 이온이 질량 대 전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MZ 레이시오로 분리가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긴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온화를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온화된 물질에 그러니까 생산물의 그 순도래 그 질량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질량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g이 나왔어요. 10g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단위가 뭐 10.0000001g 요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10.00001g이 될 수 있는 분자 구조가 뭐냐? NaCl이다. 얘가 두 개 합하니까 10.0000001g이더라. 그러면은 이게 이온화돼 가지고 날아가서 여기에다가 들어간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여러분들 이러한 질량 분석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도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물질들 역시도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정이 가능한 그러한 방식이다. 분석 장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구조화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온화 시키는 거 그리고 질량 분석기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여기 통 속에 놓고 날리는 거 있죠. 거기 있고 검출기 있고 디텍터에서 확인이 된 다음에 이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분석해 가지고 딱 스펙트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무슨 물질이구나 몇 g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스펙트럼을 만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물질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이온화 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펩타이드다. 우리가 원하는 게 펩타이드다. 그러면은 얘를 잘라요. 자른 다음에 그거를 그냥 같이 던져요. 같이 이온화를 시켜서 같이 던져요. 그러면은 내가
얘는 몇 초에 이만큼이 나왔고 몇 초에 이만큼이 나왔고 몇 초에 이만큼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르는지 알고 있으니까 얘가 각각 어떠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펩타이드가 우리가 생산한 펩타이드가 맞구나 안 맞구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여기 이제 질량 분석기 내에서 이온화되는 그런 과정, 이온화 소스에서 이온화되는 과정, 그리고 얘가 질량 분석기를 통과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뭐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있지만, 사실은 생산용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고, 사실 분석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험 분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할지, 사실은 이러한 일반 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요즘에 장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분석용 장비를 이러한 그 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빈번하지 않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의 것 같은 경우,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를 이용한 건데, 이거를 고압으로 벌어줘가지고 분석 능력이나 아니면 시간 같은 것들을 좀 단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보시는 것처럼 용액 속에 용액 속에 혼합된 시료를 뭐 이동상 고정상의 사이로 흐르면서 흡착 분배, 이온 교환 또는 분자 크기 배제 등을 이용해 가지고 단일 또는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장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었던 질량 분석기와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앞쪽에 나와 있었던 질량 분석기는 내가 이 물질이 뭔지 몰라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무게를 해가지고 이거 몇 g이니까 얘랑 합치면은 몇 g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 물질이 맞다 라고 하는 게 딱 그 구할 수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뭐냐면은 얘가 그러니까 스탠다드 물질,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질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A라고 하는 물질이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A라고 하는 거 완전 정제 잘 되어 있는 물질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지 얘랑 비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물질을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얘가 얼마만큼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장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방법적인 부분은 좀 완전히 틀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시료라고 하더라도 이 무게 같은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컴퓨터상으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예 모르는 물질도 분석을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내려고 하는 원료 자체도 생산 공정에서 봤을 때는 다 알려져 있는 원료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앞쪽에 나와 있는 질량 분석기까지는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내가 모르는 시료를 이렇게 연구 개발할 때는 사실 좀 필요하긴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원료를 분석할 때는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HPLC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크로마토그래피를 뭐 다양한 원리에 따라서 이제 고성능 크로마토그래피를 구분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동상이나 고정상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컬럼을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분자상, 분자 이동상 크로마토그래피냐 아니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냐 뭐 친화적 그 전기 그 면역 친화적 크로마토그래피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모든 공통점은 이동상과 고정상에 대한
친화도에 따라서 머무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머무는 시간이 달라지는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 컬럼을 통과했을 때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이다 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지의 시료, 그러니까 요번에 생산한 시료에서 실제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있는, 동일하게 그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이 동일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정량이랑 정성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성은 이제 이동상의 기포를 제거하는 탈기, 맞죠? 탈기, 그리고 뭐 이동시켜주는 펌프, 그리고 주입부, 고정상에 있는 컬럼, 분리를 향상시켜주고 향상 및 뭐 분석 결과의 재현성을 보장해주는 뭐 온도를 유지해주는 챔버, 그리고 온도 조절기, 뭐 보시는 것처럼 검출기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펌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솔벤트 이동상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젝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샘플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이동상이랑 같이 섞여 가지고 컬럼을 통과하겠죠. 이 컬럼 같은 경우는 분리를 시켜줄 수 있는 여기에 미세한 비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머무는 시간이 기냐, 뭐 화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물질 머무는 시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지고 디텍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시간이고요, 밑에가 시간이고, 이게 얘가 디텍션이 되는, 그 세로축이 디텍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뭐 예를 들어서 가다가 이 시간대에 다 통과를 한 거예요. 다 통과를 해가지고 디텍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표준 물질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표준 물질도 이 시간대에 그 디텍션이 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이 시간대에 디텍션이 되니까 동일한 물질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동일한 머무는 시간이 컬럼에 머무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화학적 특성을 가진 물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물질의 양을 저희가 구해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량, 정성 분석까지 가능한 장비가 이러한 장비이다, HPL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HPLC의 구성 같은 경우 앞쪽에서 이제 좀 보셨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겔 전기용통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겔 전기용통 장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생산물 자체가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별로 사용을 하진 않아요. 별로 사용을 하진 않고,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뭐 농도나 순도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뭐 TLC나 뭐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긴 하는데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진 않다. 화합물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펩타이드 같은 이러한 그 아미노산 연결된 형태를 일반적으로 이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체 물질, 그 외에도 뭐 핵산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쓸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단백질을 좀 분리할 때 이러한 전기용동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용동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액 중 전하를 띤 물질이 전기장 내에 이동하는 현상을 하게 되고요. 어디를 이동하냐 하면은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겔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가지고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겔이 약간의 이제 매트릭스를 가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다가 그 사이즈가 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얘가 걸리는 게 많겠죠. 그러면은 천천히 내려가고, 사이즈가 작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에서 빨리빨리 내려가겠죠. 그러면 빠르게 내려가는 그러한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단백질의 크기별로 분류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얘가 그냥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얘한테 이제 그 마이너스 차지를 뭐 SDS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걸어주게 되고요. 단백질 그 바깥쪽에다가 마이너스 차지를 걸어주게 되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 마이너스 차지에 의해서 이동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것이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진 것이 전기 영동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열 장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은 물질은 빠르게, 큰 물질은 느리게 이동하여 분자량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단백질을 분자량으로 분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이나 핵산 분리해서 분석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그 핵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차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인상기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인상기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차지를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DNA 같은 경우나 RNA 같은 경우는 그냥 있어도 마이너스 차지를 가져요. 그에 반면에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 다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런데 얘가 있는 애들도 있고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일관되게 다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SDS라고 하는 계면활성제 성분이고요. 이런 계면활성제 성분을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음이온 계면활성제인데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체가 마이너스 차지를 갖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서 이러한 마이너스 차지를 갖게 하고 1차적으로 원래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갖게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걸어줘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주게 된다. 그리고 여기 이동할 때 어디를 이동하냐면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를 이동하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크기별로 분리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석 장비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 전기영동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SDS를 이용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 차지를 부여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같이 한번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러분들 요거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예. 실습실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생긴 형태. 뭐 물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요렇게 생긴 형태가 여러분들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열 전기영동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얘가 이 계열상으로 봤을 때 얘가 이쪽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이쪽은 좀 빨리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 계열이 이렇게 있거든요. 계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로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딩을 하게 되면은 얘가 크기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크기별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속도가 짧은 애들은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거고 큰 애들은 천천히 내려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전기영동 장치의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석 장비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분석 장비를 통해 가지고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바이오 화장품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산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어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는지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들은 이제 그 생물 공정별로 어떠한 식으로 이제 생산물을 확인하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앞쪽에서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나왔었냐면은 앞쪽에 뭐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라비제아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37도에서 뭐 30도에서 며칠 동안 뭐 매달 PM에서 어느 정도의 어느 배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를 생산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그 만들어진 에탄올을 어떠한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느냐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배양액을 회수해서 원심 분리해가지고 사크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아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세포 및 불용성 물질들, 그 외의 불용성 물질들 같은 것들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에탄올을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요. 실질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끝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두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에탄올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아에서 매달 PM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그리고 뭐 어느 조건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고 다 키우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 불용성 물질 제거한 다음에 보시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조건들 같은 경우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조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긴 하겠지만 못 알아두셔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필요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이 뭐 논문이나 아니면은 참고 문헌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대로 실험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이제 프로판디올이죠. 보시는 것처럼 클랩시엘라 뉴모니아라고 하는 균주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역시도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처리 과정을 한 다음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동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기산 칼럼을 이용한다라고 했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유기산 칼럼 보통은 이제 저 에탄올 계열이기 때문에 그 에탄올이나 디올이나 그 저기 뭐야 요게 다가알콜이잖아요. 다가알콜 그러니까 OH기가 많이 들어있는 거. 요거는 하나 들어있는 거, 에탄올은 요거는 여러 개 들어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알코올류를 분석을 할 때 사실 이 유기산 칼럼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로 프로판디올도 동일하게 유기산 칼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 가능하다. 그리고 부탄디올 같은 경우는 뭐 엔테로박터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 역시도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HPLC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 가능하다. 보통은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검출 장비로는 UV 검출기나 RI 검출기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은 UV 검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I 검출기는 적외선 검출기죠. 그런데 적외선 검출기는 사실 사용을 하긴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본 모델로 봤을 때 UV 검출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UV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파로스포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여기에서 나오는 아크레모니움, 크레소지움 같은 그러한 균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여기에서 좀 다르게 나오는 거는 용매 추출 죄송해요. 용매 추출법을 이용해 가지고 용매 추출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 순도를 높게 얻는 그러한 분리 방식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동일하게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가지고 세파로스포린 C를 분석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당 분석 컬럼 요 세파로스포린 C 자체가 당 중에서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 분석 컬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디세핀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하게 뭐 번데기에 동충하초 이거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냥 여러분들 코디셉스 밀리타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앞쪽에는 다 세균이었는데 지금은 세균 또는 효모였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코디셉스 밀리타리스부터는 사실 곰팡이 균이죠. 그래서 곰팡이 균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동일하게 HPLC로 측정을 해요. HPLC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코디스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C18 컬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탄소 실리콘에다가 실리콘이래 그 실리카겔
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탄소 18개짜리를 박아 놓은 거예요. 예. 그것들을 이제 비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체온 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크기별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C18 컬럼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 앞쪽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세파덱스 뭐 유기산 컬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서 당 분석 컬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파로스포린이라고 하는 게 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 분석 성분을 분석하는 그런 전용 장비를 사용하는 거고, 부탄디올 같은 경우도 OH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코올기에 의해서 유기산 컬럼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디세핀이라고 하는 그냥 대부분의 일반적인 물질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C18 컬럼 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역시도 뭐 UV 검출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셀룰라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이죠. 단백질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회수하고 원심 분리기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효소 활성을 측정하고, 카르복실기 보시는 것처럼 카르복실기 메타셀룰로즈를 사용해 가지고 효소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당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다이악신 다이아니트로 살릭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환원당 측정법을 이용해 가지고 요 셀룰로즈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셀룰로즈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효소의 활성을 측정해 가지고 분리를 한다, 생성물을 확인한다. 앞쪽의 것들 같은 경우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얘가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분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나오는 셀룰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실 물질 분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얘가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디내추레이션, 그러니까 변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셀룰라제라고 하는 것이 셀룰로즈를 잘라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효소 활성을 측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앞쪽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 한마디로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효소의 활성을 측정해가지고 이 셀룰라제 자체의 효소 활성을 측정하는 그러한 실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즈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같이 넣어주면은 얘가 잘리겠죠. 셀룰로즈니까 셀룰라제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얘가 잘리겠죠. 그럼 잘리면 그 당을 여기에서 보시는 다이니트로 살릭실산 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측정한다. 그 잘린 당들을 양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그 환원당 정량 같은 경우는 DNS 여기 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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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원당 정량 용액을 넣고 얘가 넣어주면은 DNS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환원당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색깔이 나타나게 돼요. 약간 노르스름한 주황색인가? 약간 노란색에서 주황색 빛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발색을 시키게 되고요. 그 발색을 그냥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은 아니고 스펙트럴 포토메터를 이용해가지고 관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앞쪽의 것들 같은 경우는 내가 뽑아내면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양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 셀룰라제 같은 경우는 뽑아내더라도 거기에 대한 활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효소에 대한 활성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냥 뭐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즈가 어려우면은 셀룰로즈를 집어넣어가지고, 셀룰라제니까 그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셀룰로즈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셀룰로즈에 의해서 분해되는 당들이 있겠죠. 분해된 당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 DNS 어세이, 다이니트로살리실산 어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전환율을 평가해가지고 얘가 얼마만큼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 생산물을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하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제 2과목인 이제 배양 회수라고 하는 내용에서 그 앞쪽에 이제 배양 부분 배우셨고, 회수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생산물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최종적인 그 생산 물질을 회수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 그 다음 과목인 바이오화학 제품의 품질 관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보실 거는 여러분들 바이오 화장품 품질 분석, 그리고 표준서 확인에서 시료의 이화학적인 특성 및 품질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첫 번째로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분석 장비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품질 검사에서 어떠한 장비들을 분석 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장비들을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간단하게 이제 좀 하나하나씩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분석 장비는 이제 제품의 품질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검교정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뭐 다른 내용들 뭐 물론 다 중요하긴 한데 이 분석 장비라고 하는 것을 어찌됐든 간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 장비가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주기적인 검교정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밸리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러한 밸리데이션을 문서화 해가지고 보증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여러분들 GMP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석 장비는 뭐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특성이 명확해야 되고, 분석하는데 고려해야 될 특성은 정확성, 정밀성, 감도, 특이성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분석 장비다, 품질 관리에서 분석 장비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는 다 뭐 요것도 중요하긴 하죠. 뭐 정확성, 정밀성, 감도, 특이성 같은 것들이 이러한 분석 장비에 일반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에서 바이오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중요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어쨌든 분석 장비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석 장비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믿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검교정이라고 하는 밸리데이션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 검교정이라고 하는 이 밸리데이션 있죠? 밸리데이션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고, 이것들을 문서화해가지고 내가 밸리데이션, 이 검교정을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 내가 이 A라고 하는 뭐 분석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품질 검사를 한 결과 문제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금속을 검사하는 장비로 해가지고 내가 중금속이 1 ppm 미만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결과를 내가 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결과를 믿을 수 있게끔 이 A라고 하는 장비가 문제 없이 잘 찍힌다 라고 하는 거를 검사를 해야 되고, 그게 밸리데이션이고, 그 밸리데이션 된 문서가 꼭 있어야지.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 검사를 계속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검사 결과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GMP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쪽에 이제 제가 GMP 설명을 드릴 때 생산을 한 다음에 생산을 했다, 뭐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가지고 그 뭐야 문서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실제로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했다. 하기 위해서 그 지침서도 필요하고 사실은 그 내용대로 했다라고 하는 증빙도 내가 했다. 오케이. 했어. 이렇게 하는 거를 문서화 시켜서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다 GMP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화를 시켜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GM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모든 품질 검사에 관련된 분석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GMP를 거친 그러니까 즉 밸리데이션이나 검교정을 거친 그러한 장비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은 정확성, 정밀성, 감도, 특이성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종류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pH 미터 가장 간단하죠. pH를 재는 산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고요. 전기 전도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온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전류를 일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온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일반적인 그러한 제품에는 그 측정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산 제품이라든지 뭐 염기 제품 같은 경우는 저러한 전도도계를 측정해가지고 내가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pH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전도도계를 측정함으로써 여러분들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솔트 농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때도 저 전도도계 전류의 이온의 세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 파악함으로써 여러분들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초순수 그 증류기에서 내가 이 물질이 그 물을 정제를 했는데 물이 실제로 전도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도도가 없으면은 순수한 물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도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는 이온이 미네랄 같은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물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저울이고요. 저울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료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었던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보통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초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이제 그 이동상을 통해 가지고 정지상에다가 흘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동상을 따라서 이렇게 물질이 이동을 하다가 그 컬럼 안에 있는 그 비드 같은 그러한 그 정지상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걸러지게 되면서 이동 속도가 바뀌게 돼요. 뭐 큰 애들은 좀 천천히 내려가고 작은 애들은 빨리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속도가. 그래서 그 이동 속도에 따라서 분리해내는 기법이 여러분들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여러분들 분광도계입니다. 분광도계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역시 흑광도 또는 흑강도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컨셉이 여러분들 투과율이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뭐냐면은 흑강도는 여기에서 빛을 쏘여주면은 빛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나머지가 지나가겠죠. 그러면은 그거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흑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줄어든 정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과율은 뭐냐면은 A라고 하는 빛을 넣어줬어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지나갔느냐. 얘는 줄어든 거. 얘는 흑강도는 줄어든 양을 측정하는 거고요. 얘는 지나간 양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흑강도랑 투과율을 여러분들 분광도계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량 분석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료에, 이온화를 시켜서 그 시료 자체의 무게를 재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분광도계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흑강도랑 투과율을 여러분들 분광도계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량 분석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료에
굉장히 정밀한 무게를 재는 그러한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원소 분석기고요. 원소 분석기는 유기물질, 무기물질의 원소를 결정하는 원소를 구성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탄소, 수소, 뭐 산소, 질소, 뭐 황의 그러한 그 물질 양을, 그러니까 전체에서 물질 양을 정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탄소가 하나이고 수소가 4개이다 라고 하면은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가 이러한 원소 분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기용동 장치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전기용동 망상 구조의 겔에다가 전하를 띠는 물질을 흘려 보내가지고 여기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걸어가지고 여기 전하를 띠는 그 망상 겔에다가 로딩을 시켜주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극을 띄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망상 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거는 뭐 천천히 내려가고 작은 거는 빠르게 내려가는 이러한 이동 속도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분리되는 그러한 분석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원심 분리기나 뭐 인큐베이터, 클린벤치, 항온수소, 교반기 이러한 것들이 분석의 보조 장비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물질의 품질을 분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뭐 장비 점검, 아까 제가 발리데이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비 점검 이제 방식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장비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3가지로 이제 외관 검사 첫 번째로 하고, 규격 검사, 그리고 완전 검증, 이렇게 3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검사는 그냥 외관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지, 변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분석 장비 자체가 뭐 누가 이렇게 툭 쳐가지고 뭐 어디가 부러져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검사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거의 보고 문제 없다 이러면 체크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규격 검사예요. 규격 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적격성 평가, IQ 평가, 그리고 운전 적격성 평가, OQ 평가, 그리고 성능 적격성 평가 라고 해가지고 PQ, 퍼포먼스, 그리고 이거는 뭐 설치가 뭐 인스톨레이션, 뭐 운전 적격성은 뭐 오퍼레이션이 그러한 평가를 각각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험 장비에 대해서 각각의 이러한 IQ 평가, OQ 평가, PQ 평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 실제로 가동을 해보고 얘가 문제가 없는지,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검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HPLC 시스템이나 뭐 질량 분석기 등도 이제 IQ, OQ, PQ 등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앞쪽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 특징에 따라 가지고 IQ 평가를 한다거나 OQ 평가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PQ 평가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각각을 따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규격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 적격성 평가만 한다라고 하면은 제품에 따라서 뭐 적격성 평가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적격성 평가만 하는 식을 이제 일반적으로 규격 검증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요 3가지를 다 한 경우가 완전 검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보시면은 외관 검사 뭐 이렇게 전원 연결 시 확인됐는지 확인하고, 규격서 이외의 부품들 확인하고, 그리고 제품의 오작동이 안 되는지 매뉴얼 확인하고, 그리고 시료부의 청결 상태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러한 식으로 우선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외관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외관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품의 성능이랑 뭐 상관없이 사실 데일리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이제 성능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얘가 문제가 없는지를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검사가 지금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분석 검지 점검에서 사실은 외관 검사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일리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기적인 검정과 교정 을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때 사실 하는 검사가 규격 검증이라든지 완전 검증 같은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검교정 하는 방식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검정 같은 경우는 정상 상태, 그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길이, 부피, 밀도, 온도, 질량, 길이, 부피, 온도, 압력 등을 분석하는 기계 또는 장비를 공인기관의 기준값과 적합한지를 시험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정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 이제 이러한 공인된 기관의 그 기준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랑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상태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하죠. 만약에 안 맞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공인기관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맞춰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측정하여 이제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보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상 상태에서 데이터가 잠시만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교정을 다 끝냈어요. 교정을 다 끝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시료가 있어요. 그래서 pH 메타로 이렇게 pH를 쟀어요. pH를 쟀는데 이 pH를 잴 때 뭐 pH 자체를 재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그 전기의 차이를, 그러니까 그 전류량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수치를 pH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쪽에 나와 있는 검정이랑 교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전류량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쪽에 나와 있는 검정 같은 경우는 전류량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교정은 그게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 차이가 있다, 우리가 기준과 가지고 있는 거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 표준 용액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그 용액을 계산해 가지고 pH를 계산했더니 원래 7짜리 pH 7짜리 용액이었는데 7.1이나 0.5가 나왔다. 이러면은 여기 사이에 내가 이거 측정하는 거 잘 됐고, 그리고 표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7.5가 나왔다. 그 얘기는 중간에 계산하는 것이 아마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잘 맞춰가지고 7로 맞춰주는 방식이 여러분들 보정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같이 불러요. 사실은 검교정, 보정 이런 식으로 같이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무게 재는 거, 저울에다가 무게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DC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여기 0점 있죠. 0점 누르는 거, 일반적으로 보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정이고, 이거 자체가 무게를 올려놨을 때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검정.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그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들이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러한 차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분석 장비에 대해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pH 미터고요. pH 미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차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그 수소 이온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여러분들 pH 값을 얻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pH 미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pH를 재는 것이 아니고 전위값을 재는 기계예요. 전위값을 재계하는 기계인데 그 전위값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전위값을 이용을 해 가지고 수소 이온의 농도를 최종적으로 얻게 되고 그거를 pH로 환산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정을 할 때는 앞쪽에 보셨던 것처럼 검정을 할 때는 전이차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게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교정을 통해서 전이값이 제대로 측정되게끔 해주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전이값이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내가 뭐 표준 용액을 이용해가지고 pH를 쟀더니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 주는 것, 그거를 정상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보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점검 사항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표준 용액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 측정을 계속해요. 그 평상시에도 사실 그 스탠다드 물질을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보정 0점 조정 같은 경우는 계속 해주기 때문에 보정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검 교정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을 때처럼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pH를 측정할 때 응답 시간이 느리거나 그리고 신호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는 사실 전하량 자체를 측정하는 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검 교정을 해서 좀 더 정확한 그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분광도계고요. 분광도계 같은 경우는 뭐 바탕액 대비해가지고 시료의 흑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도 계속 나온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몰 흑광계수 그리고 몰 용액의 농도, 셀의 두께를 곱해가지고 흑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분광도계 같은 경우는 디텍터에서 뭐를 측정하느냐? 그 빛이 들어오는 양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파장에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앞쪽에는 여러 개의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물질이 결과적으로는 A라고 하는 물질이 빛을 얼마만큼 흡수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흑강도라고 하는 수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빛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디텍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앞쪽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이랑 교정 같은 경우는 빛이 얼마만큼 흡수됐는지를 확인하는 거. 요 디텍터에서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정하는 거는 그렇죠. 그 디텍터에서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값이 흑강도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빛이 100을 줬을 때 얘가 70 받았다. 그러면은 30 정도가 흡수가 됐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흡수율로 계산을 해가지고 흑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기계 자체는 디텍션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빛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검정이나 교정 같은 거 하려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100이 제대로 나갔는지 그리고 이 디텍터가 100을 쏴줬을 때 100이 제대로 찍히는지 70을 쏴줬을 때 70이 제대로 찍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여기에서 환산돼가지고 나오는 그 흑강도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고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보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점검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내용을 이렇게 뭐 바탕의 안정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때 뭐 실제로 이제 뭐 생산을 하시거나 뭐 이럴 때 알아두셔야 될 때도 사실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한 번 정도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작동 원리는 진동자의 복원력이나 부자의 부력을 이용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부력이나 복원력 같은 것들을 다시 무게로 환산을 해가지고 디지털 무게가 디지털로 무게가 표시되는 장비가 전자저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잘 아시는 것처럼 액체의 이동상을 이용해가지고 뭐 고정상과 이동상에 대한 흡착, 분배, 이온 교환 그리고 분자의 크기 배제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분리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비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검사항 역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용매의 유속이라고 하는 펌프 압력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입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부피의 정확도 그 시로 부피의 정확도나 뭐 재현성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료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주입기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회전 주입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으로 되는 경우에도 뭐 이렇게 찔러 놓아주고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쭉 나와요. 내가 찔러 놓더라도 해도 여기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부분을 잘라가지고 돌려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럼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얘가 컬럼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양이 정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입기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양이 내가 아무리 많이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사람이 사실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좀 균일한 양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러한 주입기가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시료의 부피가 들어가는 시료의 부피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컬럼 오븐 같은 경우는 이 컬럼을 좀 데펴주거든요. 온도를 좀 높여줘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특정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사실 이제 그 뭐야 그 이제 걸러지는 그러한 능력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컬럼 오븐을 컬럼에 이제 온도를 대표주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도 이제 온도가 정확하게 조정이 되는지 를 볼 수가 있고요. 검출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다른 분석 장비와도 동일하게 검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거나 드래프트 현상, 뭐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보통은 점검을 떨리는 현상들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온화를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날아가느냐를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온화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온화 후에도 이러한 그 디텍터의 감도가 제대로 찍히는지 예를 들어서 날아가가지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찍혔는데 그 디텍터 센서 자체가 한 군데가 부서졌어요. 그런데 거기로 날아갔어. 그러면은 그게 안 찍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찍히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찍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외관 검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검교정을 마치게 되면은 네,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 장비의 이제 적형성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검교정 같은 경우는 뭐 데일리로 하기도 하지만 데일리로 하죠. 데일리로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적형성 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규 장비를 구입할 때 그리고 신규 장비 구입 후에도 사실 이제 그
이러한 그 검교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정도씩 다시 해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비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장비가 그 절차가 분석 장비의 적격성 평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시는 것처럼 설치검사, 운전검사, 뒤쪽에 나와 있는 성능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실제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치검사, 운전검사, 성능검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설치 검사 같은 경우는 장비의 규격이나 조건 그리고 뭐 문서 자료나 장비의 안정성 테크 같은 경우 조립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설치 검사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얘가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내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 라고 하면 또 동일하게 설치 검사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 환경에서 제대로 측정 값이 나오는지 를 확인하는 실험이 여러분들 설치 검사이다.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는 실험 그 적격성 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운전 검사예요. 운전 검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실제로 예비 가동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안전성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능이 실제로 발휘가 되고 있는지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발휘가 되고 있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는 실험 방법이 그 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설치가 끝난 다음에 설치가 제대로 됐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켜진다. 운전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GC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다 라고 했는데 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중간에 새는 뭐 관에서 새는 뭐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방식이 그러한 적합성 평가가 여러분들 OQ 운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성능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비를 사용했을 때 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0.01 마이크로그램까지도 내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0.01 마이크로그램까지도 측정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그러한 시험이 여러분들 성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석 장비의 적격성 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설치 시에도 처음에 샀을 때도 처음에 이러한 분석 장비를 샀을 때도 구매했을 때도 사실 이러한 적격성 평가, 설치, 운전, 성능 검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만 그 외에도 실제로 그 검교정을 했을 때 문제가 만약에 발생됐다. 라고 하면은 설치 검사나 운전 검사는 그래도 제한다고 치더라도 성능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얘가 제대로 성능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전 할 때 그러니까 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그 측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도 실제로 다시 성능 검사라든지 운전 검사라든지 그리고 성능 검사, 설치 검사, 성능 검사, 운전 검사, 성능 검사, 운전 검사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얘가 제대로 이전 설치가 됐다. 그래서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장비 점검, 분석 장비 점검을 분석 장비의 적격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장비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분석 장비 관리 유지 보수인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기 그 장비 유지 보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에서 보시는 뭐 장비명, 장비 번호 그리고 교정 합격 여부 그리고 교정 일자 뭐 다음 교정일 그리고 교정한 사람 교정 기간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작성을 해줘가지고 실제로 누가 교정을 했고 제대로 교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비 같은 것들 이제 그 품질 검사 장비 같은 것들을 관리할 때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뭐 장비 사용 일자라든지 실제로 사용했을 때 내가 만약에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용 일지를 계속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얘가 어떠한 사람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장비 관리 대장은 뭐냐면은 그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는 사용하는
그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 말고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 일지고요. 그리고 장비 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내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부품을 갈았다든지 아니면은 검교정을 뭐 매달 며칠 날 했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로 넣어주는 그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비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내용을 이제 보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실외 분석이라고 해야죠. 뭐 발효 생산물의 종류 분석 항목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품질 관리에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